1990년대 후반, 외환위기의 여파로 온 나라가 혼란에 빠져 있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부산 자갈치 시장 인근의 한 수산시장에서 벌어진 일로 조용히 살고자 했던 한 여인의 숨겨진 과거가 드러나는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장란 씨는 45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날렵한 몸매를 유지하고 있는 여성이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범상치 않은 무언가가 숨어 있었지만 평소에는 조용하고 차분한 성격으로 사람들과 큰 마찰 없이 지내려 노력했습니다. 중국에서 건너온 그녀는 이 수산시장에 작은 횟집을 차리고 성실하게 장사를 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장란 씨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과거가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중국의 거리에서 홀로 떠돌던 그녀를 한 사마페 두목이 거두어 기른 것이었습니다. 그 두목은 장란 씨에게 단순한 보호만 제공한 것이 아니라 살아남기 위한 기술들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무서운 기술은 바로 칼을 다루는 법이었습니다. 10대 후반부터 20대 후반까지 장란 씨는 수많은 조직 간의 다툼과 피비린내 나는 전쟁 속에서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장란 씨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끝없는 폭력과 복수의 연쇄 고리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그녀는 마침내 칼을 내려놓기로 결심했습니다. 사마페 두목의 배려로 한국으로 떠날 수 있게 된 장란 씨는 부산의 이 수산시장에 정착하여 평범한 상인으로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과거의 모든 것을 묻어두고 오직 평화로운 삶만을 바랐습니다. 그러나 이 시장에는 장란 씨가 바라던 평화와는 거리가 먼 현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성파라는 지역 조폭 조직이 이 일대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시장의 모든 상인들로부터 자릿세라는 명목으로 돈을 뜯어내고 있었고 말을 듣지 않는 상인들에게는 가차없는 폭력을 가했습니다. 경찰도 공무원도 이들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장란 씨는 처음에는 이런 상황을 모른 척하며 지냈습니다. 자신의 과거를 생각하면 이 정도 조폭들쯤은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평범하게 살고 싶다는 마음이 더 컸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그녀를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우성파의 행동대장인 김도철 씨가 그녀의 가게 문을 박차고 들어왔습니다. 이봐, 중국 아줌마, 이 동네 룰을 아직도 모르는 것 같은데. 김도철 씨는 가게 안을 둘러보며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의 뒤에는 두 명의 부하들이 따라왔고 이들 모두 험악한 인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장란 씨는 손님을 맞이하듯 정중하게 인사를 했지만 김도철 씨는 그런 그녀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 듯 했습니다. 장란 씨는 여전히 침착한 표정으로 손님들을 대하듯 정중하게 응대했습니다. 하지만 김도철 씨는 그녀의 이런 태도를 무시하는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장란 씨 앞으로 다가서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 못 알아듣겠나? 이 동네에서 장사하려면 우리한테 인사부터 해야지. 근데 지금까지 왜 조용했어? 김도철 씨의 말투는 점점 거칠어졌고 그의 부하들도 가게 안의 물건들을 이리저리 만지작거리며 위협적인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장란 씨는 여전히 말없이 그들을 바라보았는데 이런 그녀의 모습이 김도철 씨를 더욱 화나게 만들었습니다. 야, 이 중국년이 사람이 말하는데 대답은 해야지. 김도철 씨는 마침내 참을성을 잃고 장란 씨의 뺨을 툭툭 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볍게 시작했지만 장란 씨가 여전히 무반응을 보이자 그의 손길은 점점 더 거칠어졌습니다. 가게 안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고 밖에서 지켜보던 다른 상인들도 숨을 죽이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장란 씨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지금까지 조용하고 온순해 보였던 그녀의 눈에서 차가운 빛이 번뜩였습니다. 그것은 마치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짐승이 깨어나는 것과 같았습니다. 장란 씨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김도철 씨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손 치우세요. 장란 씨의 목소리는 여전히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냉기는 김도철 씨조차 순간 몸을 경직시킬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김도철 씨는 자신이 느낀 그 섬뜩함을 무시하려 했습니다. 그는 오히려 더욱 거칠게 장란 씨의 뺨을 치며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아이고, 무서워라. 중국년이 뭔 소리를 하는 거야?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장란 씨는 번개처럼 빠른 속도로 손을 움직였습니다. 그녀의 손이 김도철 씨의 손목을 잡자 그는 순간 얼굴이 일그러지며 고통스러운 신음을 내뱉었습니다. 장란 씨는 도마 위에 놓여있던 횟칼을 집어들었는데
그 동작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마치 칼이 그녀의 손에 달라붙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한 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손 치우세요. 이번에는 장란 씨의 목소리에 확실한 위협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도철 씨는 자신의 손목을 잡고 있는 장란 씨의 손에서 느껴지는 무서운 힘에 경악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들고 있는 칼끝이 자신의 목 근처에 와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너 뭐냐? 김도철 씨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부하들도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눈치채고 어쩔 줄 몰라 하며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장란 씨는 천천히 김도철 씨의 손목을 놓아주었지만 칼은 여전히 그의 목 근처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냥 조용히 장사나 하려는 사람입니다. 앞으로는 제 가게에 들어오지 마세요. 장란 씨의 말이 끝나자마자 김도철 씨와 그의 부하들은 황급히 가게를 빠져나갔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 가게 안은 다시 조용해졌지만 장란 씨의 심장은 여전히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그토록 묻어두려 했던 과거의 모습을 다시 드러내고 말았다는 사실에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김도철 씨가 가게를 빠져나간 후 시장 전체에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다른 상인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정확히는 몰랐지만 평소에 기세등등하던 우성파 조직원들이 황급히 도망치는 모습을 목격했던 것입니다. 특히 시장에서 오랫동안 생선가게를 운영해온 정미자 씨는 창문 너머로 그 광경을 지켜본 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저 중국 아줌마, 보통 사람이 아니군. 정미자 씨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60대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리한 관찰력을 지닌 그녀는 장란 씨의 움직임에서 범상치 않은 무언가를 느꼈던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되었습니다. 우성파가 이런 일을 그냥 넘어갈 리가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편 우성파의 본거지에서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김도철 씨는 부하들과 함께 곽태수 씨 앞에 서서 방금 전 있었던 일을 보고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당황스러움과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형님, 그 중국년이 저한테 칼을 들이댔습니다. 뭔가 무술을 배운 것 같더라고요. 곽태수 씨는 50대 초반의 나이답지 않게 여전히 탄탄한 체격을 유지하고 있는 남자였습니다. 전라도 출신인 그는 부산에 올라와 이 조직을 일구어낸 인물로 무자비하면서도 신중한 성격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는 김도철 씨의 보고를 들으며 차분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중국에서 온 여자가 우리 조직원한테 칼을 들이댔다고? 곽태수 씨의 목소리는 낮고 위협적이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서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지역에서 자신의 조직이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자부해온 그에게 이런 일은 참을 수 없는 모독이었습니다. 어디서 온 년인지 확실히 알아봐야겠군. 도철아, 그년이 어디서 온 건지 알아보고 와. 김도철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형님. 그러나 곽태수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는 이런 일들을 부하들에게만 맡기지 않고 직접 나서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특히 자신의 조직의 권위에 도전하는 일이 생겼을 때는 더더욱 그랬습니다. 아니다. 내가 직접 가겠다. 그 여자가 누구인지, 뭘 믿고 우리한테 대들었는지 확실히 보고 싶네. 이 말을 들은 김도철 씨와 다른 조직원들은 긴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곽태수 씨가 직접 나선다는 것은 일이 심각해졌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들은 모두 내일 있을 일이 어떻게 될지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한편 장란 씨는 가게 문을 닫고 혼자 남아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오늘 일어난 일이 단순히 끝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중국에서의 경험을 통해 이런 조직들의 성격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렇게 되는군. 장란 씨는 한숨을 쉬며 자신의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김도철 씨를 제압할 때 자신도 모르게 나온 그 움직임들은 분명히 과거의 기억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평화로운 삶을 원했지만 현실은 그녀를 그냥 두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장란 씨는 천천히 일어나 가게 뒤편에 있는 작은 창고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그녀가 한국에 올 때 가져온 몇 개의 상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 하나를 열자 오래된 천에 쌓여진 칼 한 자루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중국에서 사용했던 것으로 수많은 전투를 함께 해온 동반자 같은 존재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장은 평소와 다름없이 분주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상인들 사이에서는 어제 있었던 일에 대한 소문이 은밀히 퍼지고 있었습니다. 장란 씨의 가게 앞을 지나는 사람들은 모두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지만 감히 다가와서 말을 걸지는 못했습니다. 장란 씨는 평소와 다름없이 가게 문을 열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결코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밤새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한 그녀는 언제 우성파가 다시 나타날지 모른다는 생각에 계속 긴장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오전 10시쯤 드디어 그들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어제와는 규모가 달랐습니다. 곽태수 씨가 직접 나섰고 그의 뒤에는 김도철 씨를 포함해 5명의 조직원들이 따라왔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모두 심각했고 시장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곽태수 씨는 장란 씨의 가게 앞에 서서 천천히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차갑고 위협적이었으며 다른 상인들은 모두 자신들의 가게 안으로 숨어들었습니다. 정미자 씨조차 창문 커튼을 살짝 들이운 채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어제 우리 도철이한테 칼을 들이댔다는 그 중국 여자인가? 곽태수 씨의 목소리는 낮고 위협적이었습니다. 장란 씨는 손님을 대하듯 정중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무슨 일로 오셨나요? 하지만 곽태수 씨는 그런 장란 씨의 태도가 자신을 우롱하는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큰 걸음으로 가게 안으로 들어서며 진열대 위의 물건들을 발로 차기 시작했습니다. 생선들이 바닥에 떨어지고 그릇들이 깨지는 소리가 시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 동네에서 누가 장사할 수 있고 누가 못할지는 내가 정하는 거야. 근데 어디서 온지도 모르겠는 년이 감히 우리한테 대들어? 곽태수 씨는 말하면서 장란 씨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하지만 장란 씨는 넘어지지 않고 중심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다시 한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그 차가운 빛이 그녀의 눈에서 번뜩였습니다. 장란 씨는 아무 말 없이 도마 위에 있던 정갱이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단 한 번의 동작으로 생선의 머리를 깔끔하게 잘라냈습니다. 그 동작은 너무나 정확하고 빨라서 곽태수 씨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순간 숨을 멈췄습니다. 사람 목도 이렇게 쉽게 떨어지는지 보고 싶으세요? 장란 씨의 목소리는 여전히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살기는 누구라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강렬했습니다. 그녀가 들고 있는 칼의 날카로운 반짝임과 함께 그 순간 가게 안의 공기는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곽태수 씨는 장란 씨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수많은 사람들과 대치해본 경험이 있었지만 이 여자에게서 느껴지는 것은 지금까지 경험해본 것과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위험함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허세나 위협이 아니라 진짜로 사람을 죽여본 자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차가운 살기였습니다. 김도철 씨와 다른 조직원들도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벌써 행동에 나섰을 텐데 이상하게도 몸이 움직여지지 않았습니다. 당신들이 원하는 게 뭡니까? 장란 씨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칼을 들고 있었고 그 칼날에는 생선의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이 오히려 더욱 위협적으로 보였습니다. 곽태수 씨는 잠시 망설였지만 자신의 체면을 지키기 위해 다시 큰 소리를 쳤습니다. 이 동네에서 장사하려면 우리한테 인사부터 하라는 거야. 그리고 매달 자릿세도 내야 하고.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처음보다 확신이 부족했습니다. 장란 씨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싫습니다. 저야말로 당신들에게 마지막 경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시는 제 가게에 발을 들여놓지 마세요. 그러면 평화롭게 지낼 수 있을 겁니다. 시장 전체가 숨을 죽이고 이 대치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곽태수 씨는 장란 씨의 마지막 경고를 들은 후 잠시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이 여자를 그냥 두면 자신의 체면이 서지 않을 것이고 그렇다고 함부로 건드렸다가는 예상치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곽태수 씨는 한 발 뒤로 물러서며 입을 열었습니다. 좋아. 오늘은 이 정도로 하겠다. 하지만 이 일이 이렇게 끝날 거라고 생각하지는 마라. 그는 김도철 씨와 다른 조직원들에게 눈짓을 보냈고 그들은 모두 가게 밖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떠나기 전에 곽태수 씨는
다시 한번 장난 씨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지금은 이대로 물러가지만 두고 보지. 우성파 조직원들이 떠난 후 시장의 분위기는 여전히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다른 상인들은 모두 자신들의 가게로 돌아갔지만 누구도 평소처럼 자연스럽게 행동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이 시장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정미자 씨만은 용기를 내어 장난 씨의 가게로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흩어진 생선들과 깨진 그릇들을 바라보며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게 뭔 일이에요? 괜찮으세요? 장난 씨는 정미자 씨의 걱정 어린 표정을 보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떨어진 물건들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런 일에는 익숙해요. 정미자 씨는 장난 씨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이 시장에서 살아온 경험으로 장난 씨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심하세요. 저 사람들이 이렇게 쉽게 포기할 리가 없어요. 분명히 뭔가 계획을 세우고 있을 거예요. 장난 씨는 정미자 씨의 충고를 고마워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도 마찬가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중국에서의 경험을 통해 이런 조직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맙습니다. 조심하겠습니다. 정미자 씨가 떠난 후 장난 씨는 혼자 남아 가게를 정리하면서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원하던 평화로운 삶이 이제 완전히 물거품이 된 것 같다는 생각에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어쩔 수 없다는 체념도 있었습니다. 결국 피할 수 없는 운명인가 보다. 장난 씨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창고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어제 꺼내어 본 그 칼을 다시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칼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고 마치 주인의 부름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한편 우성파 본거지에서는 곽태수 씨가 부하들과 함께 대책을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오늘 있었던 일을 계속 곱씹어보고 있었는데 그 여자에게서 느꼈던 그 무서운 기운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도철아, 그 여자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봐야겠어. 어디서 왔는지, 뭘 하던 사람인지 모든 걸 파악하라고. 김도철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형님. 내일까지 모든 정보를 알아오겠습니다. 곽태수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차가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권위에 도전한 장난 씨를 절대 그냥 둘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함부로 행동했다가는 큰 낭패를 볼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일단 그 여자가 누군지 확실히 알아본 다음에 행동하자. 그리고 이번에는 확실하게 끝내야 해. 며칠 후 김도철 씨는 곽태수 씨 앞에 서서 자신이 알아낸 정보를 보고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심각했고 목소리에는 약간의 불안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형님, 그 여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좀 이상한 점들이 많습니다. 곽태수 씨는 눈썹을 찌푸리며 김도철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상한 점이라니. 뭐가 이상하다는 거야? 김도철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일단 그 여자가 한국에 온 지는 2년 정도 됐는데 중국에서 뭘 하던 사람인지 정확히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가끔 중국에서 온 사람들이 그 여자 가게에 들르는 걸 봤는데 그들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더라고요. 곽태수 씨의 표정이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이 바닥에서 살아온 경험으로 김도철 씨가 말하는 심상치 않은 사람들이 어떤 류인지 대충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는데? 김도철 씨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형님. 하지만 확실한 건 그 여자가 보통 사람은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그동안 만나본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눈빛을 가진 사람은 처음 봤거든요. 곽태수 씨는 김도철 씨의 말을 들으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자신도 그날 장난 씨에게서 범상치 않은 무언가를 느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신의 조직의 위신을 그냥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더욱 확실하게 끝내야겠군. 이번에는 제대로 준비를 해서 가자. 곽태수 씨는 이미 마음속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는 장난 씨가 아무리 강해도 혼자서는 자신들 전체를 상대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밤에 몰래 습격한다면 승산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장난 씨는 이런 상황을 이미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밤늦게 가게 문을 닫은 후에도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가게 안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중국에서 익힌 경험으로 적들이
언제 나타날지 모른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밤일 가능성이 높겠군. 장난 씨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창고에서 자신의 칼을 꺼내었습니다. 오랜만에 손에 든 그 칼의 무게감은 여전히 익숙했고 마치 오래된 친구를 다시 만난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녀는 가게 안에 불을 끄고 어둠 속에서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흘러 자정이 넘어서자 드디어 가게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발걸음 소리가 여러 개였고 그들은 최대한 조용히 움직이려고 노력하고 있었지만 장난 씨의 예리한 청각을 속일 수는 없었습니다. 드디어 왔군. 장난 씨는 칼을 단단히 잡고 자세를 낮췄습니다. 그녀의 몸에서는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전투 본능이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가게 밖에서는 누군가 문고리를 돌리는 소리가 들렸고 고지어 작은 금소금과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3명의 그림자가 조용히 가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모두 손에 각종 도구들을 들고 있었고 가게를 완전히 부수려는 의도가 분명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장난 씨가 이미 이 모든 것을 예상하고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첫 번째 침입자가 라이터를 켜려는 순간 어둠 속에서 빠른 움직임이 일어났습니다. 장난 씨는 마치 그림자처럼 움직이며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움직임은 소음 하나 내지 않을 정도로 조용했고 정확했습니다. 침입자는 라이터를 켜려던 손목을 누군가에게 잡히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가 무슨 일인지 깨닫기도 전에 장난 씨의 다른 손이 그의 입을 막았습니다. 그는 소리를 지르려 했지만 아무 소리도 낼 수 없었고 순식간에 의식을 잃었습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침입자들은 동료가 갑자기 사라진 것을 깨닫고 당황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부르려 했지만 어둠 속에서 무언가 빠르게 움직이는 기척만 느낄 수 있었습니다. 누구야? 누구 있어? 한 명이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대신 그의 옆에 있던 동료가 갑자기 바닥에 쓰러지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마지막 남은 침입자는 완전히 공포에 질려 출입구 쪽으로 뛰어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문에 도달하기도 전에 장난 씨가 그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그녀의 차가운 눈빛은 선명하게 보였고 그 손에 들린 칼날의 반짝임은 마지막 침입자를 완전히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꼼짝 마. 장난 씨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절대적인 권위가 담겨 있었습니다. 침입자는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 없었고 다리가 후들거려 거의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곽태수가 보냈지? 장난 씨의 질문에 침입자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말을 하려 했지만 목이 메어서 제대로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럼 그 사람한테 전해. 다음번에는 직접 와서 끝을 보자고. 장난 씨는 칼 끝으로 침입자의 턱을 살짝 건드리며 말했습니다. 그 차가운 감촉에 침입자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이번이 정말 마지막 경고라고 전해. 다음에 또 이런 짓을 하면 진짜로 가만두지 않겠다고. 장난 씨는 침입자를 문 쪽으로 밀어냈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며 가게 밖으로 나갔고 뒤돌아보지도 않고 도망쳤습니다. 가게 안에는 의식을 잃은 2명의 침입자가 남아있었지만 장난 씨는 그들을 해치지 않았습니다. 단지 움직이지 못하게 만든 것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성파 본거지는 완전히 술렁였습니다. 밤에 보낸 3명 중 1명만 돌아왔고 그마저도 거의 정신이 나간 상태였습니다. 곽태수 씨는 그의 보고를 들으며 분노와 당황스러움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그 여자 혼자서 우리 셋을 다 제압했다고? 돌아온 조직원은 여전히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형님. 정말 무서웠습니다. 마치 유령 같았어요. 어둠 속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그 눈빛이. 그는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떨었습니다. 곽태수 씨는 이런 부하의 모습을 보며 상황이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둘은 어떻게 됐어? 모르겠습니다. 아마 아직 그 가게에 있을 것 같은데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곽태수 씨는 김도철 씨를 불렀습니다. 도철아, 가서 확인해봐. 그리고 그 여자가 뭐라고 했는지도 정확히 들어와. 김도철 씨는 몇 명의 부하들과 함께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이 장난 씨의 가게에 도착했을 때 가게 문은 열려 있었고 장난 씨는 평소와 다름없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가게 한쪽 구석에는 어젯밤에 침입자 2명이 의식을 되찾고 앉아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친구들을 데리러 오셨나 보네요. 장난 씨는 마치 손님을 맞이하듯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고 김도철 씨는 그 시선을 받으며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김도철 씨는 2명의 부하들을 데리고 나간 후 곧바로 곽태수 씨에게 장난 씨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곽태수 씨의 얼굴은 점점 더 굳어졌고 그의 눈에는 분노의 불길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직접 와서 끝을 보자고. 좋아. 그렇게 나오는 거라면 내가 직접 나서주마. 곽태수 씨는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자신의 권위와 조직의 체면이 걸린 문제였고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다른 지역의 조직들로부터도 무시당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형님, 그 여자 정말 위험한 것 같습니다. 혼자 가시는 건 김도철 씨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지만 곽태수 씨는 손을 흔들며 그의 말을 막았습니다. 아니다. 이건 나와 그 여자 사이의 문제가 됐어. 그리고 내가 이 정도 여자 하나 못 이긴다면 보스 자격이 없지. 곽태수 씨는 오후 늦은 시간에 혼자서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무기 같은 것은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자존심을 건 싸움이었고 정정당당하게 승부를 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시장은 평소보다 조용했습니다. 상인들은 모두 최근에 일어난 일들을 알고 있었고 오늘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일찍 가게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정미자 씨만은 창문 너머로 곽태수 씨가 혼자 걸어오는 모습을 보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곽태수 씨가 장난 씨의 가게 앞에 도착했을 때 장난 씨는 이미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가게 문 앞에 서서 팔짱을 끼고 있었는데 그 모습에는 여유로움과 동시에 긴장감이 함께 배어 있었습니다. 드디어 오셨군요. 장난 씨의 목소리는 평상시와 다름없이 차분했습니다. 곽태수 씨는 그녀를 바라보며 천천히 다가섰습니다. 이제 끝을 보자고 했지. 좋아. 그렇게 하자. 하지만 내가 이기면 조용히 이 동네를 떠나라. 장난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기면 당신들이 이 시장에서 완전히 손을 떼는 겁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긴장감이 점점 고조되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곽태수 씨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그는 빠른 속도로 장난 씨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장난 씨는 그의 공격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몸을 옆으로 피하며 곽태수 씨의 팔을 잡아 그의 균형을 무너뜨렸습니다. 곽태수 씨는 비틀거렸지만 금세 자세를 회복하고 다시 공격했습니다. 두 사람의 격투는 치열했습니다. 곽태수 씨는 오랫동안 이 바닥에서 살아온 경험으로 나름대로 싸움 실력을 갖추고 있었지만 장난 씨의 움직임은 차원이 달랐습니다. 그녀의 모든 동작에는 정확성과 효율성이 배어 있었고 마치 춤을 추는 것처럼 우아하면서도 치명적이었습니다. 곽태수 씨는 점점 숨이 가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반면 장난 씨는 여전히 여유로운 표정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곽태수 씨의 공격을 피하면서도 그에게 정확한 반격을 가했습니다. 각각의 타격은 치명적이지 않았지만 누적되면서 곽태수 씨의 체력을 점점 소모시켰습니다. 마침내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곽태수 씨가 마지막 힘을 다해 장난 씨에게 돌진했지만 그녀는 그의 움직임을 완전히 읽고 있었습니다. 장난 씨는 곽태수 씨의 공격을 피하면서 그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고 그가 바닥에 쓰러지자 즉시 그의 목을 조였습니다. 이제 끝입니다. 장난 씨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절대적인 승리의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곽태수 씨는 숨을 쉴 수 없어 발버둥쳤지만 장난 씨의 힘을 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그는 점점 의식이 흐려지면서 자신의 완전한 패배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장난 씨는 곽태수 씨가 의식을 잃기 직전에 그를 놓아주었습니다. 곽태수 씨는 바닥에 쓰러져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고 장난 씨는 그런 그를 내려다보며 마지막 말을 했습니다. 약속을 지키세요. 내일부터 이 시장에서 손을 떼는 겁니다. 곽태수 씨는 바닥에서 일어나 비틀거리며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의 얼굴은 완전히 창백해져 있었고 눈빛에는 패배의 충격이 역력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완전히 패배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알겠다. 약속하지. 곽태수 씨의 목소리는 쉰 목소리로 나왔습니다. 그는 장난 씨를 한 번 더 바라본 후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보다는 일종의 존경심 같은 것이 보였습니다. 진정한 강자를 만났을 때 느끼는 그런 감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누군지 이제 알 것 같다. 곽태수 씨는 이 말을 남기고 시장을 떠났습니다. 그의 뒷모습에는 더 이상 처음의 그 위압적인 기세가 없었습니다.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장난씨는 곽태수 씨가 사라진 후에도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다시 한번 과거의 모습을 드러내야 했다는 사실에 복잡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이 피할 수 없는 운명이었다는 것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장에는 완전히 새로운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우성파의 조직원들은 하나같이 시장에서 사라졌고 그들이 운영하던 불법 도박장과 술집들도 모두 문을 닫았습니다. 상인들은 처음에는 이 상황을 믿을 수 없어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로 그들이 완전히 물러났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정미자 씨는 다른 상인들과 함께 장난 씨의 가게로 찾아왔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감사함과 존경심이 가득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정미자 씨가 장난 씨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다른 상인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장난 씨가 정확히 어떤 방법으로 우성파를 물리쳤는지는 몰랐지만 그녀 덕분에 자유를 되찾았다는 것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모두 자유롭게 장사할 수 있겠네요. 한 상인이 기쁨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장난 씨는 그들의 기쁨을 보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비록 자신이 원했던 평화로운 삶은 아니었지만 이런 결과를 가져온 것에 대해서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별거 아닙니다. 그냥 필요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장난 씨의 겸손한 대답에 상인들은 더욱 그녀를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장난 씨가 단순히 강한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선량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며칠 후 장난 씨의 가게에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30대 초반의 남성으로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에는 장난 씨와 비슷한 날카로움이 있었습니다. 누님, 오랜만입니다. 그는 장난 씨를 보자마자 반가운 표정으로 인사했습니다. 장난 씨는 그를 보며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류장, 너 여기 왜 왔어? 류장 씨는 장난 씨가 중국에 있을 때 같은 조직에 속해 있던 후배였습니다. 그는 장난 씨가 한국으로 떠난 후에도 가끔씩 안부를 확인하곤 했습니다. 누님이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혹시 도움이 필요하신가 해서 왔는데 보니까 이미 다 해결하셨네요. 류장 씨는 주변을 둘러보며 웃었습니다. 그는 장난 씨의 실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크게 놀라지 않았습니다. 류장 씨는 장난 씨와 함께 차를 마시며 근황을 나누었습니다. 그는 한국에서 합법적인 무역업을 하고 있었고 장난 씨처럼 평범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누님도 이제 완전히 그 생활에서 벗어나신 거죠? 류장 씨의 질문에 장난 씨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정말로 과거에서 벗어났는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최근에 일어난 일들을 보면 그녀의 본성은 여전히 그 시절 그대로인 것 같았습니다. 글쎄, 완전히 벗어났다고 할 수 있을까? 아직도 칼을 잡으면 옛날 생각이 나거든. 장난 씨는 솔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류장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말을 이해한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누님은 그 힘을 좋은 일에 쓰고 계시잖아요. 이 시장 사람들을 보세요. 모두 누님 덕분에 평화롭게 살 수 있게 됐어요. 류장 씨의 말을 들으며 장난 씨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시장은 평화로웠고 상인들은 모두 밝은 표정으로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자신이 한 일이 틀리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류장 씨는 서울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가 떠나기 전에 장난 씨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누님, 만약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 도와드릴게요. 장난 씨는 그의 제안에 고마워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록 혼자 살아가려 했지만 이런 든든한 후배가 있다는 것이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한 달 정도가 지났을 때 시장은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우성파가 사라진 후 정상적인 상거래가 이루어지기 시작했고 새로운 상인들도 하나둘씩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시장 전체의 분위기가 활기차고 밝아졌습니다. 장난 씨는 이제 진정한 평화를 찾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예전처럼 조용히만 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필요하다면 언제든 나설 준비가 되어 있다는 마음가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장란 씨는 가게 문을 닫고 혼자 시장을 걸었습니다. 하루 종일 바쁘게 일한 후에 여유로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창고에서 그 오래된 칼을 꺼내어 조용히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칼날을 닦으며 그녀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는 조용히 살지 말자. 필요할 때는 나서고 지킬 것은 지키면서 살자. 그 말과 함께 그녀는 칼을 다시 천에 싸서 조심스럽게 보관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창고 깊숙한 곳이 아니라 언제든 꺼낼 수 있는 곳에 두었습니다. 장란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시장의 밤은 평화로웠고 내일도 분명히 좋은 하루가 될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를 부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그 과거의 경험과 기술을 선한 목적을 위해 사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부산의 한 수산시장에서 벌어진 이야기는 마무리되었습니다. 조용히 살고 싶었던 한 여인이 어쩔 수 없이 자신의 과거를 드러내야 했지만 결국 그것을 통해 더 큰 평화를 가져온 이야기였습니다. 장란 씨는 이제 진정한 의미에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과거를 숨기지도 부정하지도 않으면서 그것을 올바른 방향으로 사용하는 삶을 말입니다.